이번에는 박정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은 이게 별도 주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원내 연구 과제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책임자 역할을 맡다 보니까 대신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과제는 원래 이제 보고서가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보시면은 역대 정부별 정부조직 개편이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팩트가 제시가 되고 또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역대 정부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 충분한 이렇게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또 우리 행정학계에 계신 외국 전문가분들이 또 교수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그거를 전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하고 또 시사점 찾는 부분에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되도록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이렇게 추진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건 원장님 아까 발표도 그렇습니다만은 원장님의 어떤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행정학계에서도 정부 바뀌는 시기에 행정학계 차원에서 어떤 개편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또 아까 두 분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인수위의 주요 활동 사항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이 단골 메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별 문제 의식 없이 대부분 또 개편안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편안 마련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게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뒷부분은 상당히 논의 자체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조직 개편을 다루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소하게 개편안이 없는 단지 성찰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을 할 때는 각 정부별로 이렇게 필진이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진 중에는 이따가 우리 토론할 때 토론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필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틀을 가지고 가기는 조직 개편이 역대 정부 하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배경이나 어떤 정부의 특성도 있을 테고 환경도 있을 테고 또 개편의 어떤 목적도 있을 테고 어떤 하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개편 내용이 있겠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인수위가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효과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역대 정부별로 이 틀에 따라서 작성된 내용들을 그냥 표로 한번 요약을 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특히나 각 정부별 내용을 보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저희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를 다 다루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시사점을 찾는 데 있어서 현재와 비슷한 시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정부만을 봤을 때는 뭐 한편으로는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정부마다 좀 두드러진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노태우 정부에서도 물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정부기는 합니다만은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보면 문민이 선거를 통해서 문민이 집권한 정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민 정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이 권위화, 권력화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과정을 보면은 상당 부분 어떤 그 조금 뭐랄까요,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뭐랄까 뭐 깜짝 이 선을 접근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김대중 정부는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조직 개편이 사실 어느 정부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팩트 면에서는 3차에 걸쳐서 개편이 되었는데 1차에서부터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특히나 이 정부의 특성이라는 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 단면 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여야 간의 첫 정권이 교체되는 그래서 등장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무후무인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정부 형태, 그래서 그게 조직 개편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이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 실현이 되는 그 작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까 세션에서 우리 김병민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편은 사실 굉장히 마이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개편이라는 게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직급이 조정이 되는, 즉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다든지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개편이 있었고, 실제로는 뭐 정부의 어떤 국정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직 개편,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정부 혁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편 차원에서 접근된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광범위하게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띠임은 대부처주의해서 여러 부처들이 통합되는 경우가 어느 정부보다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맨 처음에 저희들이 설정을 했던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조직 개편 배경이나 목적 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정부마다 각 특징이 있고 또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의 어떤 배경이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그 동일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 개편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인수위가 중심이 돼서 초기의 개편이라는 건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는 게 짧은 기간에 인수위 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행정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보면은 이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부족했다. 뭐 공무원 내부에서도 예전에 이 개편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왜 하는지 모르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국민과의 관계에서 정권의 국정관리 철학을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말로 보면은 정권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의 국정관리 철학을 대변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색깔을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우스갯식으로 얘기를 하면 개편을 해야만이 우리 정권이 전 정권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이런 식의 작용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물론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행정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 변화의 뭐 대응과 걱정성, 관리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능이 떼어져서 별도의 기관화된다든지 직급이 조정된다든지 기관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개편 목적과 관련해서 이 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또 이 행정학계 소위 그 조직 관리를 전공으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공무원들의 그 견해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목적이 저희들이 제시된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새 정부의 국정관리 철학 구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정권의 색깔을 드러내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개편을 이해를 하고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실태나 내용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정부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뭐 말만 해도 너무나 다 알다 보니까 굳이 그거는 뭐 이렇게 부각될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하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가 초점을 뒀던 YS 정부에서도 크게 4번 동안 이루어졌고 횟수로는 뭐 별개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가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DJ 정부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뭐 이 개편의 어떤 빈도라는 게 엄청 실제로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은 조직 개편 경험을 없다 하고 응답자 중에서 답한 사람은 약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조직 개편 경험이었고 나머지 75%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조직이 변화된 것을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여러 번 겪었다, 4회 이상 겪었다, 뭐 이러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으로 일어나고 또 조직 개편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어떤 어려움과 적응과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조직 개편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조직 개편 뭐 심지어 거의 없는 해외 사례도 몇 개를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직 개편이 거의 없는 나라도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국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의 2000년 이후 뭐 조직 개편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조직 개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필요가 없고 이 기능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조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대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응답을 보면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습니다. 개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개편이 좀 지금까지 행해지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내용에서 보면은 합리적인 분석이 결여된 임의적인 개편이다. 뭐 이 조직 개편을 주도한 우리 박정훈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내용이지만 근데 조직 개편이 대부분 보면은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사숙고해야 돼. 2주는 심사숙고해야 돼. 그러니까 개편이라는 게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돌아가는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당장 딱 발을 딱 빠뜨리는 게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꿀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든지 어떤 개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이런 식 접근이 아닌가. 충분하게 분석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우리의 특성상 그런 과정을 길게 거치면은 이 어떻게 보면 개편 자체가 거의 시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합리적인 분석이 결여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본에서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조직 개편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분석 접근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모델로도 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게 공무원들도 심지어는 어떤 컨트롤이나 어떤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조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필요가 있는지 하는데 어떤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진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의사소통이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생략되고 뭐 정부 부처 과거 뭐 행자부나 총무처가 실무 작업을 하는 인수위가 하는 조금은 폐쇄된 밀실적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의견 수렴이나 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소위 표현되는 로비화식이 되고 힘 있는 데만 어떻게 연줄이 닿는 데만 가서 우리 부처 살려야 된다,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작용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치적인 이해로 인해서 반복적인 개편이 일어난다. 이 역사를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어떤 부처가 어디에서는 만들어졌다, 어느 시기에는 그대로 없어졌다가 또 그게 다시 또 나타났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정권 내에서도 어느 부처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네 해서 후반에 다시 또 복귀가 되고 부활이 되고 그 자리를 다시 찾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총리제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비슷한 상황. 어느 정권에서는 부총리를 했다가 어느 정권 부총리 없앴다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까 하고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이게 진짜 필요한지 또 이게 만약에 이 부총리제 예를 들면은 만들었다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왜 다시 없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분석적인 게 전제가 되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조직 개편이 대부분 보면은 정권 초반에는 이 축소를 했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확대가 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개편 방법상에 있어서도 여기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미 또 그 두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표를 드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아까 하고 방법상에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공직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 조직 개편이 빈도상에 있어서도 문제지만은 뭐가 문제일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편 주체의 전문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학계 전문가분들이라는 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능이 수행되는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소위 뭐 인수위가 됐건 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편위원회가 됐건 그분들이 외형적인 면에서 선긋기 이런 형태로 접근이 되는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절차적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절차적 합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된 상태에서 의회가 됐건 공직사회가 됐건 어떤 이 민간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확보된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땠는가? 그래서 하드웨어 위주의 빈번한 개편이 적응이나 대응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개편을 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쪽 부처가 저쪽으로 통합되면 그쪽으로 장소가 이동되기도 하고 부처가 구조적으로도 통합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내부에 있어서는 인사 운영상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전문성 문제라든지 어떤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굉장한 어려움이 실제로 내부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개편이 완성이 됐네 하는 것은 직접 개편돼서 외형적으로 볼 때 기관이 통합이 되고 한 장소에 있다라는 걸 보고 이제 통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인사 운영상의 혼란 같은 부분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이기 때문에 어느 실국이 어느 부처로 바뀌면 통합이 되면 그 내에서는 인사가 어떻게 보면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와 교통부가 합쳐졌다 그러면 국토 쪽에 있던 공무원과 교통에 있던 공무원이 그 라인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이쪽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배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졌을 때 행정자치부가 될 때 이 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과장은 어느 부 출신, 사무관은 어느 부 출신 뭐 이렇게 막 교차로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어려움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면에는 또 그런 걸로 작용을 한다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도 내부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이 당면하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직제나 어떤 인사 배치 차원에서 업무에 대한 적응이나 또 대외적인 관계 형성이나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모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 개편의 효과라는 건 사실은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 학계에 계신 분들을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엿보는 식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이 중간답이 많기는 합니다만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득이 되기보다는 적응이나 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식이에요. 뭐 주요 국가의 특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이 조직이라는 게 우리같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개편이 임의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지만은 그 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새롭게 행정 환경상 수요되는 기능이 개별 기관으로 이렇게 띄어져서 설립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조직 개편을 하고 또 조직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편 내용에 있어서는 분리나 통합, 즉 구조를 여기 걸 저기다 떼고 이렇게 합치고 하는 것보다는 기능 조정 차원에서 좀 조직 개편이 조직 관리가 접근을 될 필요가 있겠다. 기능 조정이라는 것은 시기가 변하고 행정 환경이 변하면서 축소시켜야 할 기능이라든지 확대시켜야 할 기능이라든지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조정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편이 필요하다. 그 두 번째는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관리 체제와 부합되게 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뭐 헌법이나 어디에 부총리제가 없습니다. 근데 부총리제를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부총리제를 만들다가 보니까 실제로 의도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거에 의식이 조직관리 체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기재정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신분이 기관장이 국무위원이냐 아니냐 생각지도 안 했던 보관에 대한 어떤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권한이 배제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뒤에 다시 개편되는 이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실국단위 편성 및 조정 측면에서 개편한다. 이 부분은 외국에서 개편되는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즉 조직 개편이 기관 간에 이루어질 때 통합이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할 때 실국을 떼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 사실 실국을 떼어서도 의미가 있는 게 인사관리가 실국 단위에서 옆으로 벗어나지가 별로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국이 어느 거로 떼어서 옮겨가면 거기서 또다시 오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사관리나 전문성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편 방법에 있어서는 개편을 이제는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당연하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나 정권 초기에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론 힘이 있을 때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오히려 조금 좀 제어를 하는 게 어떨까. 아주 의미가 있는 그거는 모르지만은 진짜로 조금은 좀 분석적이고 그런 개편을 조금 크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정권 초기보다는 조금은 경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중기 이후로 가면서 수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가능하면은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참여정부에서 수행을 했듯이 소프트웨어 개편으로도 충분히 국정관리 합리화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개편에 있어서도 지금은까지는 지나치게 개편 위주로 한 접근이 됐는데 학계가 됐건 정부 차원에서는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그 공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자기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는 그런 좀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조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해서 정부 조직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개편한 것보다 오히려 안 한 게 나을 수도 있다. 개편 목적과 내용의 합리성이나 이런 공유를 위한 소통이 강화가 돼야 합니다. 이게 누구 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의 어떤 권력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정관리에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접근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문성과 의사소통 등 합리성에 기반을 둔 좀 접근, 정치적으로 어떤 깜짝 내지는 권력 행사 차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든지 정부 조직 관리 법령 체계에 부합되는 하나하나 각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것들이 많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편으로 인한 어떤 변화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급박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중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세션은 사실은 아까 앞에 세션에 비해서는 훨씬 덜 익사이팅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지금 우리 박중훈 박사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었지만은 어떤 데는 하드웨어에 자체 조정을 맞추고 개편을 했었고, 어떤 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맞췄다 그러지만 그 정부 내에서 하여간 두 번 내지 세 번씩 이런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는 누구나 다 그런 조직 개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벌어지리라고 예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종합을 해주셨는데 토론하실 네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를 발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시작하기를 약 2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5시 20분에 10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네요. 10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한 5시 20분 정도, 10분 정도 늦춰서 그렇게 5시 20분 정도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려면은 토론하실 분들께서 6분 남짓 정도, 이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맨 뒤에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그 토론하실 분들을 간단하게 성함하고 소속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봐서는 맨 오른쪽과 앉아계신 분들 앞에는 맨 왼쪽에 김근수의 평균과 교수님입니다. 학과는 말할 것도 없이 다들 행정학과니까 그런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대 박통희 교수님입니다. 박통희 박사님은 행정연구원에서 수십 년 지금 계셨고 거의 20년 안 되셨죠?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연구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아마 계속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님, 저쪽에 KDI 정책대학원의 박진 교수님. 내가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박통희 교수님부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박통희 교수님, 김문세 교수님, 윤견수 교수님, 박진 교수님. 먼저 박통희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박통희입니다서 할 말이 무지 많은데요. 몇분 몇 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우선은 우리 행정학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이론이 있지만 조직 개편만큼 그 아트성을 가진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행정학 분야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직 분야가 과학성을 가장 높이 갖는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그 분야만큼 굉장히 저는 이 아트를 기술이라고 하기도 뭐해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아트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정부 조직 개편이 굉장히 급진적이었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의 특성을 가졌는데 아마도 그것도 이런 아트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헌법구조에 의해서 굉장히 대통령 권력이 강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뭐 내가 이것도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놈의 제왕적 대통령이냐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고 대통령님들께서. 그래서 진짜 제왕적인 대통령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질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의 여러 반복 속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굉장히 많았다. 사실 이런 말도 검증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지환 선생님은 아니야, 좀 성과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검증된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학계에서의 관주관적으로 합의 보는 부분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처주의나 대백백과주의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조직 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안 될까? 아마 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퍼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부총리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대북백과주의나 대부처주의나 또는 부총리제가 이렇게 학계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 왜 반복되는가? 그 문제 이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처간 할거주의나 이 협업이 안 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제는 그 정치나 행정의 실무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직 개편론이라든지 연구를 할 때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의 관심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데만 너무 연구의 포커스가 낮춰지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굉장히 기술적이고 어쩌다 보면 조직 개편에서 선정적인 이런 논의로 지속이 되어왔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여기 성찰이라고 해서 제가 성찰을 전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조직 개편이라는 게 다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 가설을 하면 가설인데, 조직 개편이 가설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학계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 가설은 오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김용평 선생님 여기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겸허한 이 인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급진적이고 용감한 조직 개편을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학계에서 성찰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이 지금 3분의 2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박종훈 선생님 말씀하신 발표하실 때 보면 맨 마지막에 조직 개편을 한 주요 원칙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안정성, 무슨 뭐 소통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 가치 차원에서부터 뿌리를 고출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행정 원리론처럼 내부적인 모순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전문성과 합리성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로 지적된다라고 하는데, 그 깊은 데 들어가면은 전문성과 그 합리성이 부족한 게 문제인 이유는 효율성 문제 때문이겠죠. 기능 수행의 효율성 문제.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꼭 효율성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서 민주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가 계속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한 번쯤은 좀 눈길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의 전반적인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는 합리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조직 개편은 오로지 기능 수행의 합리성만, 그 효율성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호를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얘기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행정개혁 시민연합에서도 하고, 조직학회에서도 하고, 행정학회에서도 정말 몇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회에서 그런 이렇게 정권 교체기만 이 선거 때만 오면 그게 이제 선정적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렇게들 이제 막 쏠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작업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학회에서는 해줘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 한번 끝나고는 또 이제 5년을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타당성 평가 작업을 좀 과학적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타당성을 가지고 한번 앞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처주의, 대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도 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통솔범위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기능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장관들이 좀 관리를 못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대부처주의나 대국가주의로 갈 때 발생하는 그 통솔 범위를 넘어서는 스코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어쩌면은 대부처주의, 대국객과주의가 그냥 잘못됐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를 무한정, 국무위원수를 무한정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계 차원에서 이론가들은 대국과주의, 이런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조직 개편에서 그 통솔 범위 문제를 어떻게 커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아주 조직 개편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부조 개편에 치중하지 말고 화학적 융합에 대한 고민을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극히 상투적인 그런 반복되는 우리 학계의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화학적 융합,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건 민주화 이후에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정부 조직 개편을 뒤따르는 화학적 융합을 위한 연구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물론 조직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있어 왔지만 여기에 초점을 정식 타이틀을 달고는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학적 융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끝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장차관의 리더십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구조보다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소프트웨어 그건 뭔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성찰을 하자면 학자들은 구조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와 소프트웨어로 운영이나 이것으로 해결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그 논의가 앞으로 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셔서 못하겠어요.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박동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항상 하여간 우리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본질을 제대로 잡는 그런 박동희 교수님입니다. 제가 중간에 뭐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시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김문생 교수님입니다. 예, 저희 박동희 교수님 말씀을 다 해주셔서 10일 좀 덜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아트라고 하셨지만 그게 조금 저희 정부의 승차에 대해서는 너무 아트로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한 승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언스가 무엇인가라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인데요. 정부조직을 디자인하면 나름대로 원리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아까 박준 박사님 가르치는 성찰의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부정적 그런 것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이런저런 경험에서 정부 부처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
발전관료제가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는 굳어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정부에 했던 녹색 성장, 이번 정부에 하려고 했던 창조경제, 굉장히 중요한 국정 아젠다, 중요한 시대 과제인데 저출산고만 이런 것을 과연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시간만 다루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전히 정부적에서는 그런 새로운 과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원리를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제 생각에 다른 데서의 원리인데 정부적 대표이 섹터를 가지고 아까 말한 조정하는 건데 그건 우리 국가 기본 기능에 관한 그 섹터는 움직이지 좀 않아서 대신 아까 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소위 과제라고 하는 법무처적인 기능이 연계되거든요. 그걸 이창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대통령 자문위원 이제 그건 이제 아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런 국정과제위원회 것이 되면 기본적인 섹터는 더 이상 자꾸만 풀지 말고 그런 특수한 어떤 법무처의 과제는 그런 대통령 자문기구를 활성화하고 대신에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관리해요. 그 섹션이 이제 우리가 조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 기능적 접근해 보면 굳어 있는데 굳어 있는 게 뭐냐면 대부처주의가 굳어 있는 게 뭐냐면 부처를 두 개 붙여놨으면 밑에 있는 하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작업은 그거를 합리화시켜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처주의가 영역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능으로 뛰어내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앞서 다 아신 소속기관을 책임운영기관하거나 뭐 공공기관하거나 소속기관의 자율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속기관하고 예를 들어 미국의 소속이 굉장히 자율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별로 우리가 접근하는 동작 기능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운영기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율성이 여전히 있고 공공기관이 여전히 뭐 잘 운영을 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예요. 또 규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리한테 규제가 필요한데 어떤 대통령이 영향을 받는 방송 원래 그 규제를 얼마나 안전하고 잘 생각합니다. 등등 그런 국가의 기능별로 적합한 거버넌스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저희가 일종의 사이언스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관리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발전관리를 보면 되게 정부 조직을 행정부가 하는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정부 조직법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이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그냥 낭비하거나 그냥 이런 원래 아이디어를 흐트러버리거나 이런 부정적으로 걸리고 없는 것 같고 점점 사회가 다원주의화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면 국회 시위 과정을 적정선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위원회 빨리 왜 통과 안 시켜주는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행부 중심에서 우리가 의회 중심에서 밸런스 그걸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정부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박동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만드는 데 굉장히 신경을 기울이는데 만들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아까 M&A 대부분주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시법 비슷하게 해서 어느 정도 만들게 되면 한 3년 5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리뷰를 들어와서 계속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보태면 정부적 개편이 나름대로 깔고 있는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집행부 리더십을 강화할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대표 관리에서 강화할 건지 뭐 여성부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관리적 효율성을 강조할 건지 뭐 그런 행정 가치가 지배적인 나름대로의 시대적 가치가 있고 각 정부가 하고 있는 정부적 개편을 어떻게 보면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그 시대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맥락하고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관료제를 여전히 이렇게 가져가고 그 제도가 있고 그 위에 자꾸만 NPL이 들어와도 이것이 한국적 NPL이고 유거버넌스가 들어와서 한국적 유거버넌스 하는 이런 제도가 해준 거 이런 거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걸 근본적으로 리뷰하고 성찰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 대표의 기능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기구를 어떻게 리쉐이팅할 건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부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무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박통희 교수님은 가설에 대한 얘기, 아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이언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임경수 교수님한테 그것에 대한 통을 먼저 들어보는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행정관은 25살 생일을 제시도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서울대로 나와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 때부터 이제 저도 조직을 전공하니까 항상 관심이 많은데 그때가 이제 왜 점점 바뀔 때마다 조직 대표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진짜 항상 나중에 뭐냐면 상당히 많은 조직 대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와 근거 별로 없는 거. 항상 보면은 상황은 얘기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직대표가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뭐가 변할 수가 있다나 구체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걸 또 그런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지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국정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무당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조직 대표의 특징 한마디로 설명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실현한다든지 혹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 개편을 많이 활용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개편의 어떤 근거나 어떤 동기로 제시한 것이 자료가 아니고 그냥 비전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였다는 거 상당히 관념적인 조직 개편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둘째는 뭐 정부 조직이나 정부 어떤 관련된 법률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런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상당히 급진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현장의 어떤 모습을 반영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상당히 하향적으로 접근하는 거. 뭐 이런 특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국이나 가만 바꾸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부처를 통폐합하는데 신선하다든지 이런 어떤 거대한 그림을 막 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보여주기식의 개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건설션에서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우리 행정학자는 상당히 프랙티컬하게 이제 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박효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관할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할권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나는 이제 어떤 그 분석 결과를 근거의 어떤 그러니까 개편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제도화된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수빈 레스펙트과 그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내각과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해 못하게 중요한 것이 전임자들의 어떤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임자들이 예컨대 일정 기간 이상 동안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뀌자마자 이제 갑자기 내가 바꾸든지 그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아까 이어달리는 어떤 역사성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적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 실질적으로 한나라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90일 이상 이내는 장관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국 그 대부분의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이제 법령과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김은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참여가 약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헌법조사처도 있고 예산 조직도 있으니까
참여성 통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랙티컬한 어떤 제 나름대로 대안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이런 제안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보조직 개편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그 공무원들이 그 긴장을 하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부처의 어떤 이익이나 부처의 어떤 확대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보면 정치권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좌우될수록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팽창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팽창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정부화된 틀을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어떤 행동의 연속성과 행동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성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윤 교수님만 박수를 받습니까? 좀 빨리 끝내셨다고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하여간 이게 정책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도록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예, 우리 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토론을 맡은 박진 교수님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행정학 교수님이 아니고 KDI 정책대학원에 계시는데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단순한 경제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진보돼야 되나, 앞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것 등등 고민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걸 제가 지켜본 당사자입니다. 지금도 안민포럼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박진 교수님부터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연구원의 전 개건연구위원 박진입니다. 저는 이 박중훈 교수님의 리더십하에 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성찰의 한 챕터에 참여하는 영광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중훈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너무나 적절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골라서 변수들이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자는 것이 기본 프레임인데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갖고서 저는 조금 더 좀 마이크로하게 정부 조직 개편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부의 선택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10대 정부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요인 이런 걸 제가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은 사실 이미 박중훈 교수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편 목적입니다. 행정적 목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편의 원칙입니다. 정부 역할을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대부처로 갈 거냐, 소부처로 갈 거냐 하는 것이 원칙의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개편의 대상이죠. 전부처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부 부처만 할 건지, 본부 조직만 할 건지, 부속기관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는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네 번째는 개편 분야입니다.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할 것인지, 여기는 통폐합도 포함되죠. 기능 조정의 극단적인 형태가 통폐합이 되겠죠. 아니면 부처 내부의 조직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책임운영기관, 고위공무원단과 같은 운영 시스템 개편에 초점을 둘 것인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전반적인 개편의 방향성이랄까 이렇게 얘기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 이걸 주도하느냐는 겁니다. 특정 주무부처가 주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조직 개편 심의위원회 등등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죠. 그 절충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대부분 협의체가 만약에 있었다면 협의체를 이해 당사자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하는 것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1차 개편 때는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2차 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직 개편안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추진 주체의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나 경화관리 역량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지원도 충분했는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째는 초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하는 겁니다. 외부에 위탁을 해서 외부에서 가져온 안을 바로 그냥 심의를 했는지 아니면 주무부처에서 받아서 나름의 방식으로 바꿔서 올렸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내부에서 작성했는지 하는 것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9번째는 협의 절차입니다. 협의를 아예 안 한 정부조직 개편도 있고요. 그것을 비공개로 한 조직 개편도 있고 공개를 한 정부조직 개편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조직 개편은 국무회의에서 아예 대놓고 장관들끼리 싸우긴 했습니다. 공개적인 협의 절차를 거친 거죠. 끝으로 10번째는 국회 심의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심의가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부가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당시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10가지를 한번 뽑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각각 이 10가지가 어떻게 정부조직 개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번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정부조직 개편의 분야에 있어서 부처 간의 역할에만 너무 관심을 쏟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 내부 조직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침 제게 라운드테이블 미팅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지나가긴 했는데 저 뒤에 이달건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세션은 이제 사회를 이달건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넘기기로 하는데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박주영 교수님께서 발표했으니까 박종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얘기의 상당한 부분이 정부조직 개편의 어떤 면에서 공과 장단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하셨다고 아까 발표를 전 세션에 하셨던 박주영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박 교수님께 한 말씀 하실 기회를 일단 드리고 그리고 혹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꼭 이거 한 말씀 하셔야 될 분 한 분만 예, 우리 최은기 국장님 그럼 최 국장님 말씀하시고 박주영 교수님 그리고 예, 박주영 교수님 그러시다니까 억울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시간을 그럼 전략해서 박 교수님 이따가 아웃테이프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행정연구원 25년은 기념 학술 행사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키파 행정연구원 설립 마스터프로그램 책임입니다. 71년에 총무처죠. 행정조사연구실 조직이 2부장을 할 때 행정조사연구실을 없애고 행정연구원을 만들려고 해서 총무처에서는 제가 배신자 묘는 오리새끼가 돼가지고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하에서 뒤에 최수중 국장이 그만을 추진을 하고 제가 마스터플랜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총무처에서 주로 조직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사무관 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조직 개편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 조직계획과장 조직국장 조직이 한 20년 정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이나 뭐 다른 것은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시는 분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론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아까 이제 박근홍 교수님이 시기적으로 꼭 집권 초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다른 대안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한 집권 초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안 그럴 불가능할 때는 1년 좀 해도 되는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 했을 때 가장 개편의 폭이 크고 국정 철학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걸 담는 그것으로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제 박재원 교수님이 인수위 때 제가 그 행정안전위에서 조직 개편, 새정부 조직 개편 반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했고 해서 그때 찾아갔다 한 2시간 기다리다 인수위 못 뵙고 보고서만 드리고 왔는데 예, 그때 가지고 왔는데 그게 못 담은 게 있었어요. 그때 유민봉 교수가 인수위원한테는 내가 1시간 반 정도 가서 부탁을 드린 게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합리성, 효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직국장이니까 조직과장, 조직국장 다 했으니 합리성, 효율성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적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출범 시기에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한 30일 정도에 기존 안들을 다 검토를 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야당과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합리성도 좋지만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출범 때는 조직 개편을 해서 새 내각이 발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실패했을 때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출범이 늦어져서 농수산부, 해양수산부를 없애자는 게 유지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고 그거를 없애는데 시간 잠시만요. 그게 늦어져서 출범이 한두 달 늦어진 바람에 광우병 위선에서 농산부의 핵심 부서가 그 대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윤민봉 교수님한테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타협과 뭘 해서 야당하고 타협해서 주고받더라도 조직 개편은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행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타협이 안 됐을 때는 1차 타협을 해서 개편을 꼭 해서 새 내각 출범을 25일 이전에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남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중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차 타협은 한 1년 좀 있다가 하는 방안. 그래서 그것은 뭐 합리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타협에서 주고받을 것. 어떤 걸 양보하고 어떤 걸 취하고 해서 주고받는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체육적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두 번 정부의 그 초반에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 한 2, 3주 한 달씩 끌었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되고 해서 그랬던 기억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번 정부는 정말 그런 일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네요. 자, 박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나 한계나 또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다른 제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박정희 교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조직 개편 그 방향 제시할 때 전문성이라든지 뭐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조금 좀 크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 그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 전문성이라는 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 학계 분들이 실무적인 능력이 없어서 뭐 전문성이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학계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라는 건지 사실은 그 해석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나마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업무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이해가 없이는 겉으로 그야말로 이 그림에 뭐 이제 속된 표현으로 왁구만 건드린다고 할 때는 그 내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실제로 벌어졌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개편 대상이 되는 그 기관이든 부서의 어떤 소관 법령에서부터 그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나 또 행해지고 있는 방식이나 거기에 대한 이해 같은 게 하다못해 들어서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없을 때 결국 고쳐놓으면은 뜯었다 붙였다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라는 게 꼭 뭐 무슨 능률성이다, 효율성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효과성이죠. 감당하고 있는 일을 얼마만큼 잘해서 성과가 나게 하는가 그 방법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중훈 목사님, 마지막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 가서 사회 볼 때 시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알고 있는 저였는데 15분 늦었는데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두 번째 세션 마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25주년 행정연구원 개원 25주년 행사입니다. 25주년 4반세기고 딱 살아보는 바람은 아주 그 팔팔한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연구원이 드디어 여기로 자리를 옮겨서 이런 정말 이런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에 좋은 환경에 다음 단계로 둬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하고 지금 오늘 이 우리 세미나의 주제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에 해야 될 역할 이것 등등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행정연구원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요한 싱크탱크로 서울에 있는 특히 자리를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